이번에는 뱅크 샐러드로 여러분께 아마 익숙한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님께서 키노트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픈 뱅킹, 마이데이터, 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예, 바로 올라가셨는 건 아니시죠? 바로 올라가셨나요? 네, 여러분 김태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고 또 그런 얘기들을 나누니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되게 훈훈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게 과연 산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많이 큰 오해인 게 각 업종별로 마이데이터 회사 중에 유니콘인 회사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핀테크에서 글로벌리 40개 정도의 유니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개가 마이데이터에서 나오고 있고 VC들 대부분이 이런 금융 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니콘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희 생각은 이것이 금융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업종에서 일어나면 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뱅셀 쓰시는 분들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광고가 아닙니다. 회사 소개를 드리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금융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걸 유추해 봤을 때 저희가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내용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뱅셀이 처음에 왜 나왔냐, 그 은행 앱을 켜야만 내 계좌 정보를 알 수 있고 카드 앱을 켜야만 내 지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증권 앱을 켜야만 내 투자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금융 데이터 입장에서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방식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저희가 그 정보를 고시 긁고 오는 방식으로 개인 데이터를 한번 다 금융 데이터를 모아보자. 이게 이제 뱅셀이 나오게 된 이유였고요. 저희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의 그 정보 분절성 문제를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오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요. 당연히 내 지출 내역을 다 모아서 가계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일 중요한 변수가 그 사람의 수입, 그 사람의 카드 내역, 그리고 현금 정보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극대화해 줄 수 있는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들이 요청해서 개인이 돈에 대한 데이터를 다 모아달라고 하세요. 심지어는 미술품 시세 DB까지 가지고 와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미술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떤 데이터 모으고 있냐면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그 다음에 KCB에 있는 신용정보, 부동산, 자동차 보유 내역, 이런 개인에 대한 재산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개인에게 더 똑똑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데이터가 좀 다른 점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목표를 잡았던 게 카드 설계사보다 개인이 더 똑똑한 카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보다 개인이 더 똑똑하게 보험 설계를 할 수 없을까라는 차원까지 저희는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지출 내역을 다 분석해서 어떤 신용카드를 써야지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1원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그 내역을 제공하고요. 보험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에게 동맥경화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들고 1인당 평균 의료비가 어느 정도 드니 이 정도의 보장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험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개인의 보험 보유 내역을 활용해서 개인의 그 보험의 본질 그 자체, 개인이 미래에
어떤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연금 어떻게 추천해야 좋을까요? 저희는 이제 연금과 투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이 은퇴 후 자산을 예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내 수입과 지출이 이제 한 10년, 20년 모여서 내 노후까지를 보전하는 게 이 연금과 투자의 역할이거든요. 원래 투자 상품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이런 도박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은퇴 후 자산이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때 급여 수익이 아닌 금융 수익으로 어떻게 이 은퇴 후 자산을 마련할까에 대한 기획이 사실은 선한 의미에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개인의 그 은퇴 후 자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사실은 개인에 대한 모든 금융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개발하는 일에 사실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서비스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되게 알아주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걸 왜 써야 되냐, 그냥 한번 조회하면 그만이지, 라는 이제 반응이었는데, 계속 데이터를 붙여나가고, 데이터 이동권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이제 고객 중심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리텐션이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출시한 지 3년 됐는데, 다운로드는 550만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유저는 150만,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25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액티브 유저가 저희의 그 OKR은 아니고요. 저희는 1인당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이동시키냐가 저희 첫 번째 KPI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0조의 정도의 자산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개인이 관리받는 대출은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뱅세 같은 서비스가 과연 이제 한국에만 있는 서비스일까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민트라고 하는 저희와 유사한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경제 활성화 3법에 마이데이터에 대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은 개인 정보의 소유권과 이동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금융에서는 뱅세 같은 회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게 데이터 이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사실은 유럽에서 있었던 GDPR이라는 거를 벤치마킹 한 거고요. 그 GDPR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큰 철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위원회가 이제 얘기하는 최근의 혁신이 오른쪽에 나오는 그 5가지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개념은 유럽에서 그 벤치마킹한 부분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개념들이 글로벌리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부터 PISP까지 이제 위에서부터 큰 개념인데, 제가 아래에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PSD2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유럽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인데요. 여러분 금융 시스템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이런 이제 라이센스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PSD2 체제에서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이 아니라 2가지 라이센스가 더 생기는데, 그 2가지 라이센스를 가진 사업자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가 개인의 금융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AISP라고 하는 사업자고요. 두 번째가 은행에 있는 송금이나 카드사에 있는 결제, 그런 금전 이동과 관련한 모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PISP라고 하는 사업자입니다. 네. 흔히 이제 금전 이동 지시 대리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라이센스가 생기는 게 PSD2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생겼냐? 여태까지 이제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 시스템과의 발전과 이제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 한마디로 뭐냐?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전래동화 같은 거 보시면 돈이 생기면 땅에 묻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생겨나는 돈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땅에 돈을 묻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데, 그 돈이 뭐 BIS에 따라서 다른 기업에 투자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각각의 역할별로 부여받은 게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 텍스 시스템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구조화되었는데 그게 디지털리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구조라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 내가 계좌 자산을 조회할 때는 은행 앱에만 들어가야 되고 9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업데이트 치는데 거의 10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디지털라이션 됐는데 디지털라이션이 다 되고 보니까 분절성 문제로 인한 불편함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 앱에서만 왜 송금을 해야 되죠? 사실은 저희가 게임을 하다가 리니지 같은 걸 하다가 현질이 필요하면 계좌 정보를 불러와서 거기서 송금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은행 앱을 켜야만 송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과 생각과 제도의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 언번들링 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아예 정의된 것이 유럽의 PSD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PSD2가 이제 유럽에서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핀테크 발전이라고 하는 산업적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 자기의 데이터를 개방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민트 같은 회사들이, 뱅세이 같은 회사들이 10년 전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의 활용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이어졌는데 유럽에서 금융회사들한테 데이터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의무적으로 부과를 해버린 게 PSD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서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논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저도 이제 겪은 일인데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엄청 컸습니다. 여기 금융회사에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 열어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왜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쟁점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 개인의 계좌에 대한 데이터가 개인 것이냐 아니면 금융회사의 것이냐 아니면 양쪽의 소유권이 있더라도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법이 되려면.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것이 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개인의 액션, 행동으로 인해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는 기업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이라고 하는 큰 생각입니다. 핀란드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가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좀 믿는 사람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같은 관점이 거의 문화화되지도 않았고 제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쟁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기업의 데이터든 개인의 데이터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기업이 잘 활용할 거냐의 관점에서만 거의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는 모델입니다. 즉 기업과 기업이 데이터를 제3자 이용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받을 거냐. 두 번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서 하나의 계정의 개인의 데이터를 다 모으는 애그리게이션 서비스들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이런 개인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만 논의되었는데 마이데이터는 뭐냐면 그 회사의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권리를 마땅히 기업한테 받아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AI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엮을 것이냐 특정한 기업, 객체와 객체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엮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사실은 성결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세 가지의 방식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이 GDPR이라고 하는 걸 내면서 왜 세 번째 방식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화를 했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전제는 이미 데이터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다. 이미 서비스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물론 중국은 다르죠.
서비스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국가 간 경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그 데이터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국가 간 합의가 돼야 될 텐데 당연히 국내에 있는 법에 기반해서 그 합의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법 중에서 한국에서 유리한 법은 뭐냐, 혹은 유럽에서 유리한 법은 뭐냐, 그러면 혹은 개념은 뭐냐, 이런 생각들이 좀 필요한데요. 1번과 2번 모델은 흔히 데이터를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모델입니다. 예. 근데 3번은 데이터를 없는, 좀 많이 가지지 못한 그런 회사들이 찬성할 수 있는 모델인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1번과 2번 게임은 힘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많은 것들이 결판이 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인의 정보를 제일 많이 모으고 있는 객체가 어딜까요? 네? 네, 네이버일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카카오일 수도 있고요. 정부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리 보면 이미 많은 정보가, 한국은 방어를 잘한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많은 정보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AWS에 의해서 이미 미국에 있는 서버에 다 여러분들의 정보가 저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즉 이제 두 번째 애그리게이터 모델로 성공한 글로벌 서비스들이 이미 글로벌리 개인의 정보들을 모두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만무한 거죠. 물론 이제 저런 애그리게이션 모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색,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SNS 이런 것들은 개인의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자발적으로 올라가는 되게 키포인트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수성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수성했죠. 근데 유럽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한테 전부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낸 깨가 뭐냐면 GDPR이라는 걸 발효를 해서 페이스북 서버에 저장되고 있는 개인의 데이터는 페이스북 게 아니라 EU 것도 아니라 EU 국민 개인의 것이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크게 보면 나중에 이런 데이터 레귤레이션이 정리된다고 했을 때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1번, 2번 모델보다 3번 모델이 한국에 이제 적합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1번, 2번 모델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기존에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를 효율화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합니다. 즉 마케팅 인텔리전스로 활용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발전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가 비자카드랑 글로벌에서 경쟁하는데 카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데이터 인텔리전스로 늘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3번 모델은 좀 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뱅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카드사가 카드 정보를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저희가 개인이 카드 선택을 더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마케팅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개인의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예. 왜? 결국에는 개인이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전제란 기업 철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을 더 인텔리전스를 강화하고 개인이라는 객체가 기업보다 더 똑똑해지게 만드는 쪽으로 해야만 저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만들어내는 산업의 물주기 방향도 다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이데이터가 한국에 가장 적합한 방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금융의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규정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유럽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신용정법 개정안에서 이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한국 이 세 나라의 목적은 금융 데이터를 개방해서 금융 쪽 분야의 데이터 융합을 활성화하고 AI를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금융 데이터를 얼마나 잘 쌓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행만 오픈시켰고요. 일본은 이걸 벤치마킹하면서 은행과 카드 데이터를 오픈시켰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일본이 현금 사회다 보니까 개인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출 데이터가 디지털레이션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럼 즉 이제 마이 데이터는 어떻게 중요하냐? 기존 산업의 디지털레이션이 얼마나 돼 있어서 그 산업의 데이터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연결하는 게 정말 핵심 문제인 나라. 근데 이제 1번, 2번 모델은 마케팅 인텔리전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이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의 인텔리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당연히 시민단체 저항이나 이런 것들,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늘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존 산업의 데이터 디지털라이제이션 잘 돼 있는 나라가 데이터를 융합하기에는 정말 좋은 방식이고 그 결과로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촉발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인텔리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 간의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의 규제 완화, 그리고 마이데이터의 초석이 될 법 제화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핀테크도 거의 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그 새로운 데이터 이동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발전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한마디로 금융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 라이센스를 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독점적으로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한 디지털에서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개인의 계좌 잔고 조회와 송금 등의 기능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에서 누구나에게 개인이 원하면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거냐? 은행에 있는 데이터와 카드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해서 어떤 서비스도 만들 수 있고요. 송금과 결제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의 데이터가 언번들이 되고 다시 리번들 되면서 다시 재조합되면서 개인의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생태계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이 통과가 된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큰 회사들의 방향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카카오나 토스가 추구하는 디지털 금융 지주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알리페이가 왔던 모델인데 송금을 은행 없이 결제를 은행 없이 은행 앱을 따로 켜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송금이나 결제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카드사가 하고 있는 결제 비즈니스를 이제 경쟁적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증권보험 라이센스를 세우면 뭡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의 거의 모든 금융을 커버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고 한국에서는 사실 법보다는 기술이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랑 토스가 아까 유럽에서 말씀드렸던 그 송금 지시 대리업이라는 라이센스가 지금 내년 초에 아마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라이센스가 생기기 전에 한국의 규제를 조금 해킹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이라고 하는 개인의 200만원짜리 그 도토리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기업이 송금을 지시를 대리하는 펀뱅킹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펀뱅킹과 선불전자 지급수단 라이센스를 결합해서 송금 지시를 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라이센스 없이 만들어서 먼저 시장에 진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계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지금 15법 개정안에 담겨있고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 없이 개인 동의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땡겨올 수 있는 기술로 지금 법을 앞서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생애 주기, 연말 은퇴했을 때 예상되는 자산, 그리고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금융회사와 금융의 개인화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하는 인프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금융의 발전에 있어서도 그리고 개인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결제 내역을 분석해서 항공권이라든지 해외 여행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해외 여행자 보험과 연결시킨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은퇴 후 모을 수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개인의 신용을 보장해주는 대변인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까 데이터를 모으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기업과 기업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으로 현재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CB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은행이나 카드사의 연체 기록을 모아서 이 사람이 대출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대출에 대한 금리를 산출할 때 그 자료를 쓰는데요. 사실은 그런 대출 기록 말고도 개인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주장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부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신용대출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 20년 동안 연금이나 보험을 계속 납부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100만 원 카드값을 못 갚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신한카드에 이제 전달해서 이런 개인들에게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특인을 내주는 모델, 이런 모델들을 신용을 대체하는, 대변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이데이터의 또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강정보와 보험을 결합해서 개인이 노후에 전혀 건강 걱정, 의료비 걱정할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거에 저희가 되게 큰 미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보험사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요구사항은 현재처럼 되게 큰 형태의 보험이 아니라 조립형 보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개인이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을 때 어떤 부분의 증세가 악화됐을 때 딱 그 부분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런 조립형 보험으로 되면 개인이 건강검진만 잘 충실하게 받으면 내 의료비 걱정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는 그런 미래까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 두 데이터를 결합한 모델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금융은 이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큰 변화,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도 바뀌면서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 변화라는 게 뭐냐? 은행은 디지털라이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도 디지털라이션 됐고요. 증권도 디지털라이션 되고, 보험도 디지털라이션 됐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디지털라이션 됐다고 해서 개인이 금융이 디지털라이션 됐냐? 안 된 지점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불편한 지점도 많다라는 겁니다. 내 자산을 왜 번거롭게 각각 조회하면서 덧셈 뺄셈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담받을 때도 왜 분절된 정보 혹은 건강정보 없이 상담받아야 되는지 가족 가계부 당연히 내 남편에 있는 자산과 나를 쉽게 결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디지털레이션 되지 않은 지점이 많고 그게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